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경영론의 6번째 주 Serials as Digital Library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전자도서관으로서의 학술지, 전자도서관에서 연속 간행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전자도서관이 진정한 도서관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자출판의 문제인가? 왜 전자출판의 문제라고 하냐면 전자도서관이 도서관으로부터 진화하지 않고, 진화할 시간적 여유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급조해서 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테두리 안에다가 전자라는 매체를 얹어서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도서관의 진화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전자출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하나의 어떻게 실증적 판으로서 연속 간행물이 전자도서관에서 작동한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저널을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이 전자저널을 이용하려고 접근을 하면 전자저널 사이트로 건너갑니다. 그 사이트에서 도서관으로부터 인증을 같이 밟고 들어와서 그 인증 속에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을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저널을 누르면 저쪽에서 여러분 로그인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도서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쪽 전자저널 사이트로 건너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도서관은 그 중개자 역할 외에는 자기가 중심적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 저널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속 간행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제호하에 연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간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어지는 간행물을 우리가 전부 다 연속 간행물 또는 정기 간행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은 정기적으로 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도서관에 서적이라고 할까, 그 학술지, 나아가서 무슨 잡지, 이런 것들이 창간호들이 배달되어집니다. 그럼 도서관에 창간호, 저널이 하나 들어오면 도서관에 그걸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둡니다. 1년, 2년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이것이 연속적으로 간행되어지는 형태를 지켜보고, 이게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구나와,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내용적 가치가 우리 기관에 부합한가를 따진 다음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걸 수집하고 보관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책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대한 정의가, 유네스코에서 내린 정의가 49페이지 이상을 책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하되는 것들, 물론 대부분의 잡지들도 요즘 그 페이지를 다 넘어가지만 일단 가제본의 형식, 그러니까 제 책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언제든지 분책이 가능하고 이렇게 흩어지기 쉬운 상태의 그 가제본 형식을 취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연속 간행물이라고 책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연속 간행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솔직히 그 정확하게 시기라든가 그런 최초의 간행물이 뭐라든가 하는 거 조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는 오랜 시절 1012, 3세기 경우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무렵으로 돌아갔을 때 학자들은, 연구자들이죠, 자기의 연구 활동들을 동료 학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일을 씁니다.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재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할 테니까 손을 대지 마라 라는 경고성 내용도 담겨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잘 안 풀리는 대목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변동사항들, 진척사항들을 수시로 알리고 상대편도 거기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서신을 교환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할 뿐만 아니라 서신을 교환하는 사람들 집단이 상당히 축소되어집니다. 하루에 수천 명한테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주제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겠죠.
굉장히 가깝고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거나 관심 갖는 사람들끼리만 서신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각자 그런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결실을 맺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완성본이기보다는 진행형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아마 이공계통에 나온 논문들이 그렇게 많은 논문들이 불과 10여 페이지 미만의 논문들이 인문사회계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상당히 적은 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많은 실험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 시간을 따지면 충분히 연구 성과를 만들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1차, 2차 마감을 하는 정도이고 결국 무엇인가를 지향해가는 방향성을 갖고 나타난 결과들을 하나씩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연속관행물인데 이제 어떤 출판업자나 인쇄업자 눈에 가만히 쳐다보면 저런 행위들을 조금 더 구조화시키고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원해주는 차원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지인들에게 연구 논문을 보고하는 형식들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겠노라 해서 중간에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논문들이 이곳에 모인 논문들을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연속관행물의 출발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연구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매일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다고 오늘 수백 명한테 보내고 또 내일 누군가 나한테 논문 하나 보내주면 또 수백 명한테 보내는 것은 비용이 너무나 드는 작업이고 너무나 많은 일선이 요구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에 적정한 양, 그래서 이 논문이 몇 편 이상 모이면 이것을 묶어서 배포했을 때 그 효과가 그리고 그것에 배포되는 비용이 최적화될 수 있을까를 이제 짚어보는 거겠죠. 결국 거기서 간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보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석 달 단위로, 1년,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간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모여지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정보량이 많이 모이면 짧은 시간에도 그것을 묶어서 보내면 충분한 가치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송해지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문입니다. 신문이 갖고 있는 속성상 매일매일 발행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발행할 만큼의 충분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연속간행물의 주 목적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연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전달할까? 그러면서 또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가 웹망을 쓰면 블로그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올리면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직접 그걸 공유할 수 있어. 그 체계 속에서 만약에 저널 페이퍼들을, 학술 논문들을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 굳이 일주일, 열흘, 한 달씩 기다리지 않고도 연구 논문이 올라가지 않을까? 전자저널이 발행하는 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죠. 논문이 접수되어지면 논문을 배포하는데 논문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논문의 양은 많아지는데 이 양을 더 간기를 줄여서 발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하다 보니까 발행되는 논문의 수는 제한적이고 접수된 논문의 양은 늘어나고 이걸 무슨 꾀로 처리했냐면은 오케이 종이 페이퍼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발행될 것을 미리 편집을 해서 한 1년치를 그러니까 1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라면 1년치면 12권을 미리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2020년 9월이다, 10월이다 그러면 2021년
10월호까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논문을 인용하다 보면 오늘 내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용은 2021년 것을 인용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논문 실적을 보고할 때도 있고 논문이 발표되어져야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누적되어지고 발표되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지 내 연구력과는 무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겠다고 이걸 1년치를 앞당겨서 발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그냥 한꺼번에 발행하면 안 돼? 근데 논문 저널도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자기 나름의 룰이 생겼습니다. 권호라는 게 생긴 거죠. 권은 소위 책의 단위를 발륨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정도의 볼륨, 양을 유지했을 때 그 한 개의 발륨이라고 그러고 그 쪽에 든 분책 하나하나를 한 개의 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권 1호 하면은 올해 발행되는 한 권 중에 이달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죠. 그 안에 페이지네이션을 들어서 1페이지부터 쭉 넘버링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인용할 때도 무슨 저널 제 20권 4호 3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럼 그곳에 이제 인덱싱이죠. 찾아가면 그 논문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는 접근점을 어드레싱하는 방법으로 그걸 썼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논문을 우후죽순까지 하지만 한꺼번에 일치를 한꺼번에 발행해서 그럼 호수를 어떻게 달지 하는 문제에서부터 페이지네이션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겹쳐지기 시작하니까 곤욕스럽죠. 그 이상 발행하기도 힘든 것이 매번 발행될 때마다 어디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 역할들도 했는데 그것저것 없이 그냥 논문 페이퍼만 달랑달랑 올려주는 이상한 모양새를 갖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전자전도 똑같이 그런 모양을 가진 거죠.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아직도 종이책을 보는 느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웹북, 웹툰 아니면 우리가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과 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이 어떤 형식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것이 드러내는 그런 문화, 풍토, 환경, 그런 감성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VR을 얘기하거나 이런 첨단 기술을 얘기할 때 보면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자저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널을 발행하는 데 갖는 한계, 이게 시간과 비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습관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전자저널을 기계적, 기술적 의미에서만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오늘 저널 하나, 페이퍼를 하나 이슈 발행을 해도 학회에서는 접수가 되어지고 접수된 즉시 포스팅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보면은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블로그 기사를 정기적으로 매달 한 개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올리고 올릴 때마다 그것이 등록되듯이 페이퍼들이 하나씩 등록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전자저널, 아니 뭐 학술지에 나타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DOI. 다큐멘트, 제 정확한 약자 이름은 뭔데, 아마 다큐멘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정도? 그러니까 페이퍼 하나하나에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그 페이지를 자기의 일련번호, 1번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실렸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 양이야. 양이 그 정도야. 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 그 어떤 특정한 위치의 로케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이지네이션이 들어갈 뿐, 모든 페이지는 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모든 논문들이. 옛날에 논문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니까 1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따름 붙어 있었던 것들을 전부 DOI라고 독립된 객체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고 아이디 번호는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논문이 가졌던 권호, 페이지네이션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논문 한 편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논문 하나 발행되어지면 바로 올리고 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내가 학회지를 방문할 때마다 어제가나 오늘가나 논문들이 늘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회지가 완전히
개편돼서 새로운 학회 논문들이 쭉 올라오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쭉 올라오고 이렇게 배칭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럼 문헌정보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헌정보 학회지에만 가면 문헌정보 관련 논문이 다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 학회지가 그렇게 논문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하면 그 자체가 실은 전자도서관이 아닐까? 전자도서관이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니까 선별적 행위를 한다면 그 선별의 행위가 문헌정보학이란 주제적 선별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학회원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올린 페이퍼들만 모아도 잘 정의되어지고 잘 정제되어진 문헌정보학 사이트가 하나 열리는 거죠. 그런 전자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 내가 논문을 써서 올리면 학회 임원들이 그 논문을 특정인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가 오케이 하면 바로 발행되어지겠죠. 아니면 다시 연구자에게 보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끔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한 뒤에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날짜로 그 논문은 실리겠죠. 그래서 논문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몇 월 며칠 제출, 몇 월 며칠 발행. 그것만 봐도 이게 논문이 언제 접수가 되어졌고 언제 심사가 끝나서 발행되었구나. 심사 기간이 길구나 짧구나 볼 수도 있고 그 제출된 날짜들을 이제 거꾸로 참고로 쓰려면 이 친구가 논문을 이때 끝내서 제출했고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은 고치는 기간도 길어졌겠지만 심사 프로세스가 길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문이 실리면 그 논문지는 전자저널에서 충분히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합된 논문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은 거기 가서 필요한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게 구독제가 되었던, 회원제가 되었던, 아니면 일반에게 공개된 작업이 되었던, 유료화가 되었던, 어떤 방식을 취하던 그 행위 자체는 전자도서관인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확장해 봅시다. 개인 연구자 시각에서 찾아봅시다. 개인 연구자가 자기가 논문을 써서 학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것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게재되었다. 그럼 난 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뭘 쓰냐면 내가 이런 페이퍼를 썼는데 이 페이퍼가 현재 문헌정보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라고 딱 표시를 하나 해주면 내 논문에 대한 권위도 살고 내 논문이 지금 어디에 실렸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여기를 내 사이트에 그 논문 부분을 클릭 탁 하면 논문을 읽을 수 있겠죠. 이게 저작권 문제라든가 어떤 그 저작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논문들은 내 사이트에 참 뭐였을 건데 어떤 거는 A라는 학회지에서 게재되어졌고 어떤 건 B 학회지, C 학회지, 어떤 건 작년에, 어떤 건 올해, 어떤 건 10년 전에 내가 쓴 모든 논문이 다 있고 그 중에는 어느 학회지도 실리지 않은 것 학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S 학회지에 실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쓴 그런 논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럼 내 논문 전체는 내 사이트에 가면 다 있겠죠. 그럼 학회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학회지에 논문을 실 때 논문을 보내줘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다가 내 웹페이지에다가 논문을 딱 올려놓고 학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링크를 딱 써서 올린 다음에 이러이러한 논문을 내가 이번에 썼습니다. 심사해서 통과되면 귀학회지에 게재해 주십시오. 그럼 학회지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딱 메일을 보냅니다. 어느 링크 사이트를 가보면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그 논문을 심사해서 심사 결과를 알려달라. 그럼 다들 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페이퍼를 읽어보고 결과를 학회하고 학회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귀 논문이 우리 학회지에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딱 보내면 그 다음에 이 논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논문의 링크를 자기 학회지 리스트에다가 딱 링크를 걸어버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논문 우리 학회지에서 인증한 논문입니다.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자도서관에는 실제 논문이 없이 논문은 내 사이트에 있고 그 전자도서관은 오로지 링크 값만 쭉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방문할까요? 학회지를 방문할까요? 물론 내가 좋아서 나를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학회지를 가겠죠. 또는 거꾸로 그 학회지에 실리지 않았지만 다른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내가 쓴 글들은 다 한 자리에 모였다면 나한테도 오겠죠. 즉 이용자들은 선택적으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방문하던가 학회를 방문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더 확장하면 도서관을 방문하던가. 근데 이 모두가 다 역할과 기능은 전자도서관이죠. 전자도서관이 학회 페이퍼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 페이퍼를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전자도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페이퍼를 소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페이퍼를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결과만 중요한 거랍니다. 내가 소장하지 않고도 읽게 해줄 수 있고 소장한 것을 읽게 해줄 수도 있고, 결국 소장은 필연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자도서관에서 장사는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그 전을 이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대학에 가서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 페이퍼가 그 저널이 구독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읽고 싶은 글들과 페이퍼들은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그 도서관이 그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서관이 그런 권리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그런 권리와 접근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전자도서관을 쳐다보면 전자도서관의 실체는 장소와 무관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에 널리는 많은 컨텐츠들을 내가 만든 전자도서관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꾸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문헌정보학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 에이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네이버나 구글이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사를 뽑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오픈했을 때 그 많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 자기가 수집하고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무방비를 열어놓고 검색창 하나 놓고 알아서 검색하시오 하기에는 굳이 대학도서관을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가겠죠. 네이버나 구글을 가지 않고 대학도서관을 왔다는 것은 한 번 더 걸러지고 필요한 것에 한 번 더 뭉쳐지고 하는 그런 분류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2차적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 2차적 행위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지고 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의 성패가 난다면, 그런 컨텐츠 그룹들을 생산해서 도서관마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에이전트들도 생겨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앱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앱스코는 전자저널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앱스코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앱스코가 가진 것은 권리를 쥐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자저널 회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자연과학 그룹, 사회과학 그룹, 경영학 그룹, 의학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 그룹 전체를 도서관들과 딜을 합니다. 이거 살래 안 살래? 네가 이거 사면 500종의 저널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돈만 내면 여러분 1년 동안 이 저널을 이용할 수 있어. 그 내고를 앱스코가 합니다. 딜러들이죠. vendor들이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이걸 조각을 내서 저널 몇 개를 빼고 다른 데 저널 몇 개를 빼서 새로운 그룹을 만든다. 아, 이 그룹은 경영 중에서도 무슨 경영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모여 있어. 이거를 따로 구독하고 이건 얼마짜리야. 페이퍼를 뒤질 때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저널 페이퍼를 뒤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한 주제군을 뒤질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뒤지는데,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 검색해 보셨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선별해줘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프라이어티 높여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감내할 수 있다.
그게 전자저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저널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에이전트만 불러서 사 모아서 하는 행위에게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정보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그룹들을 이용해서 특화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이라는 연속관행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그리고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말하는 것의 실체를, 장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도서관의 그 문제 제기를, 그 장사가 왜 도서관에서 필수처럼 느껴졌느냐에 대한 그 결과론적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장사가 꼭 필요하고 장사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서관은 그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구조, 메커니즘,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서비스가 주축이고, 그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 존재할 뿐이지, 장사를 갖는 것이 도서관의 주 목적은 아니다. 전자도서관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전자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시간과 공간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아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매여버릴 수밖에 없는 장사라는 특징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 부여하면 도서관을 구성할 수 있다. 전제는 그 링크가 언제든지 상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는 저 링크 값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KLA, ALA, 뭐 대학, 한국도서관협회라든가 미국도서관협회, 아니면 어떤 지식자협회 같은 데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인증제도를 쓰면 됩니다. 내가 페이퍼를 하나 어떤 웹사이트에 딱 올리고, 그 웹사이트는 믿을만한 웹사이트다. 네이버, 구글 이런 웹사이트이고, 이 웹사이트는 나와 계약 조건에 뭘 넣냐면 내가 올린 사이트를 내 동의 없이 없애지 않는다. 없앴을 경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동의해주고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사이트 올린 다음에 나는 내가 올린 데이터들을 그런 인증기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나는 이 데이터를 기관이 속해 있는 그 회원기관들이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도록 수정할 때마다 신고를 하고 수정한 버전들을 다 관리해서 어떤 버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한 다음에 올려주면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열리는 거죠.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데이터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10년, 20년이 가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용이 바뀌면 이렇게 이제 참조가 약해졌겠죠. 버전원이 언제 갱신되고 갱신 정보들이 붙어 있고, 네가 보고 싶은 것이 언제 정보인지 확인해라 하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위키피디아가 어떻습니까? 위키피디아 최대 약점이 수시로 갱신되어지면서 갱신된 정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약점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인용할 때도 위키피디아를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내가 확인하고 인용했다라고 표시해줘야 하는데, 내가 나중에 확인하려고 했더니 위키피디아 내용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그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게 그런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올리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도서관망이 갖는, 도서관이라는 네트워크에 줄 수 있는 신뢰와 공신력을 조금 더 더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데이터와 사이트들을 잘 발굴하고 인증만 해준다면, 그게 국가적 인증일 수도 있고 기관적 인증일 수도 있고, 그런 인증기관끼리의 MOU를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의 지식망들이 훨씬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지식망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의 실체가 지금처럼 도서관 장사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찾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개발하는 전자도서관이 그런 모습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수집하는 데 주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것조차 어떻게 수집할까? 거기 이제 저작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전자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수집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 복제가 쉬운 대상이긴 하지만 굳이 복제할 필요가 없는, 아니 복제해서는 안 되는, 그냥 기록 관리에서 일조 아닙니까? 무결성,
그 다음에 진본성, 이런 얘기들처럼 이 데이터가 복제되지 않고 오로지 원본임을 증명하고 원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이트의 데이터들을 링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리즈 연속 가능물을 통해서 전자도서관 실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